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제 명절이 이제 곧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나간 그런 흔적들과 앞으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STO 토큰, 오라클 관련 소식, 그리고 P2E 게임에 또 후기에 올라온 게 있어서 그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2주 연속 불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아무리 강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초불장일 경우를 제외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량이 나오는 시작 지점 대비해서 기준점으로 두고 대부분 3봉 이상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 3봉부터 확률이 푹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4봉이 나오는 또 경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 쉽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시작점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위에서 찍어 주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긴 U자형 패턴이고 짧은 U자, W자, V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동평균선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는 241선은 이제 막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불장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회귀하는 형태로 나와주는 게 좋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241선을 그래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241 동안에 있는 패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진 않을 것이지만, 이걸 한번 뚫어 주었다라는 건 그나마 그 기간이 좀 더 단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청산 규모 추이와 또 비교를 해서 또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악재에 있는 강도가 너무 많이 재료가 많이 남아져 있었던 상황에서 대부분 그걸 또 추정하는 숏배팅 규모 물량이 대부분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숏배팅에 있는 쪽에서 큰 물량을 그나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 롱배팅으로 크게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숏배팅으로 또 크게 들어가기에는 또 애매한 포지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3방에 있는 숏배팅 물량은 거의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기에는 수월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롱배팅을 또 강력하게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비중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크게 터져 주었을 때는 한쪽이 커지게 되면 나머지 쪽이 일시적으로 청산되는 비중도 다 같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월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간별 수익률 표도 좀 봐야 되겠죠. 1월 달에 있는 여전히 대부분 약세가 좀 더 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1월 달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월, 3월 달에는 여전히 더 좋았던 달이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2월 달까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소수에 들어갈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설날 이후에는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FOMC 일정이 이제 이 설날 명절 기간 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악재에 있는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숏배팅에 있는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가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 뒷부분에 있는 시황적인 있는 걸 또 접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준이 위험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또 찍어 누르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본인의 실적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누르는 효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물가 추이가 4% 구간대에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그때 패턴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걸 그때 가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고 추이는 여전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중이 좀 더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쪽에서 좀 더 많은 코인 물량이 왔다 갔다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요즘 화두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위험 경고성이 있다.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또 최근에 2차례 공개 사안으로 부채 한도가 너무 높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정부의 그런 정책적 자금을 지금 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다시 화두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건 물가 대비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반면에 이렇게 부채가 부담률이 높아지고 한때 트럼프가 저런 언급을 좀 많이 했었을 때의 비트코인 동향을 봤을 때는 18년도 기준점으로는 별로 좋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미국 지수와 지금 커플링 현상이 상관계수가 0.86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점에서 이 영향이 어느 쪽으로 맞게 떨어지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 한도는 GDP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굳이 겁먹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 나라별 GDP가 어느 정도 추정할 만큼 못 받쳐 주었을 때 부채만 커졌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무장관이 내 예산은 6월 정도에 소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달이 가장 시끄러운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재료는 오히려 연준이 뭐 역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쓸 수 없는 카드로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저걸 뭐 제대로 반작용 형태로 쓰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실적 추이를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래프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동안까지는 좋지 못했던 부분이 꽤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장 기간은 트럼프 때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지수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의 40%가 이제 부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오해에 따른 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의 GDP 성장률 대비 부채 대비를 했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 정도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까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중국도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못 버티는 국가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디폴트 형태가 나올 것이고 오히려 그게 누가 선진국 대상에서 먼저 터져나갈 것이냐 이제 일본이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또 공격의 대상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저기가 좀 약점이 노출이 됐으면 약점을 공격해서 거기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대상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계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겁먹을 필요성은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신흥국 부채 비중이 연달아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게 기간별로 23년도 때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만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 고통에 있는 이 1년을 누가 못 버티고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2023년도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반감기별 사이클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좀 비슷한 감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지난 2014에서 15년도 때 구간대와 19년도 때 구간대와 지금의 현재에 있는 구간대가 거의 좀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이번에 이더리움에 있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수월하게 잘 되고 그 남아져 있는 스테이킹 물량이 해제가 되고 그 물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바타라 유저 후기라고 해서 이 P2 게임이 채굴량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0.15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BJ들이 이걸 해봤을 때 채굴 한도가 9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가 된다. 과금을 좀 했던 BJ들에 한해서요. 일반 유저가 하루에 버는 금액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것을 좀 해봤을 때 이분들의 총평은 이랬다고 합니다. 로안 모바일과 P2 게임 합쳐진 게임인 것 같고 절대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채굴이 좀 어렵다라고 하네요. 유저가 즐길 만한 컨텐츠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점도 좀 단점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굴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버는 경우는 모든 게임의 문제점은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성이 있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모두의 마블은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트라이더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템이 대부분 뭐 명절 시즌 뭐 이런 쪽에 갑자기 할인 이벤트를 많이 때려 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늦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미 쩌들 만큼 아이템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사람하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의 신규 진입자 벽이 워낙 높아져서 재미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인데 과금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도 모드의 마블 이제 좀 오랜만에 좀 해볼까 했는데 보면 엄청 웃긴 게 다들 아이템이 풀장착이야. 그래서 PT의 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건 게임의 수명도 중요하겠지만 게임에 있는 그런 통화에 있는 세계관을 잘 짜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P2 게임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내용인데요. 체인 링크 독주 시장 누가 왕자에 도전을 했냐 보게 되면 22년도 연초 80% 수준에서 90%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라클 시장에. 근데도 연합 체계가 가장 든든했던 비중을 보게 되면 체인링크가 가장 높고 그 뒤로는 밴드와 피스가 보여지는데 여전히 힘이 약하다. 그러면 독보적인 오라클 체제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자료 데이터였는데요. 제가 봐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고 뭐라고 한다라고 해도 생태계 코인에서 독보적인 1등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보여져 있는 그런 유틸리티 토큰 쪽에서도 유심히 저렴할 때 구입해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토큰 언락 시즌도 1월 거의 이번 주 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XX, ACA, GAL, RON, YGG, IMX 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시그니처 뱅크 실버게이트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140억 달러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국내 소식으로는 서울회생법원 국내 코인 거래소 파산 신청 2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곱박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1월 30일 거래소 토큰 리스팅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자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월에는
그리자 거래소 바이낸스 유동 시작과 2월 27일부터 28일 인터롭 서밋이 있다고 합니다. 2월 28일 파일코인에 또 릴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3월이 생각보다 행사 일정이 많습니다. 크립토 엑스포 유럽에서 열리게 되고요. 3월 19일부터 20일 그리고 또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패션 위크, 캐스퍼 네트워크 개발자 포털, 이오스, EVM 테스트넷 런칭, 스마트 컨트랙트 라이브러리, 히파다오 배치, 퍼포먼스 하네스 2, 포멜로 시즌 5 등등 있고요. 코스모스 람다 업그레이드, 알고랜드 온체인 거버넌스, 리나 프로토콜, JK, 오라클 2단계 부분이 진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오스가 이번에 좀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처음 맞을 만큼 처음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멸할 수 있다.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STO 관련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분산원전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일단은 보게 되면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는 자와 갖추지 않았던 자로 분류를 하고요. 이게 요건을 갖추었던 자들은 곧바로 직접 형태로 토큰 생성이 가능하고 그 검토는 한국에탄결제원에서 등록심사 총량관리 결제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중고사 쪽으로 가고요. 이게 한국거래소 부산 대체거래소 쪽으로 이제 상장심사 매매 체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1단계 한국에탄결제원 쪽에서 문제없이 되냐, 그 다음에 증권사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제동은 거래소 쪽에서 여러 가지 심사와 공지 이런 부분을 태클을 계속해서 걸어준다라는 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STO의 거래 플랫폼 시장 전망은 일단은 수수료 25%를 적용하는 미수품 대비를 보았을 때 2,500억 원 시장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STO 거래 시장은 1.5조 원 정도니까 여기서 수수료를 책정을 어느 정도까지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1,00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 시장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동향이나 유럽 동향이 과연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손실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현명하게 되길 그냥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